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고려 청자가 있는 강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강진은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가려면 좀 멀지만 그래도 이곳은 정말 산이랑 바다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택리지에서도 산의 모양이 이 수려한 돌로 된 봉우리하여 산이 수려하고 물이 또한 맑다라고 했는데 이곳이 바로 강진인 것 같습니다. 택리지를 쓴 이중하는 전라도 쪽은 가지 않았는데요. 평생 평안도와 전라도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아마 갔더라면 최고의 땅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진에서는요, 우리나라 고려청자 유물 70%가 거의 이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만큼 강진이 고려청자를 만들기에 좋은 흙을 가지고 있었던 곳인 것이 밝혀졌죠. 고려시대의 최고의 브랜드는 뭐였을까요? 바로 고려청자, 그리고 고려지, 그리고 고려인삼입니다. 먼 나라, 송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출토되었던 고려 자기들 이따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 고려시대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로 이렇게 자기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청자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든 자기입니다. 송나라가 먼저 만들었고요. 우리는 그걸 우리식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알렸죠. 두 번째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더 월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자기가 바로 월주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보셨던 우리나라 청자와는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이 중국 자기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맑은 색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송나라의 태평노인이라는 사람이 이 천하보물을 이야기하면서 천하제일 비색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려 비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비색, 비추색, 이거 무슨 색일까요? 여러분, 코카콜라 콜라병 같은 색깔이 바로 이 비추색입니다. 이 비가 개고 안개가 걷히면 이 먼 산마를 위해 맑은 하늘빛이 이렇게 산뜻하게 드러내는데요. 우후 청천색이라고 합니다. 이 색깔이 바로 비색이 아닐까.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오리 모양의 이 연적과 이 항로, 여기에 나오는 색깔이 바로 비치색인데요. 색깔이 맑아서 속에 있는 문양들이 다 비칠 정도로 그렇게 맑은 색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맑고 투명한 것이 고려청자의 특징인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후기로 가면서 상감 문양을 만들었는데요. 칼로 흙 표면에 문양을 새기고 그 홈에다가 이제 다른 색깔 흙을 채워서 유약을 발라내면 색깔이 굉장히 다르고 예쁜 문양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상감 운항문 매병, 이게 우리나라 국보 68호로 지금 현재 간송미술관에 있는데요. 이 상감 기법을 이용한 이 문양 표현은 중국에는 없던 고려 특유의 기술입니다. 이 고려 상감청자에 많이 표현된 것은 바로 운하기였는데요. 구름과 학이 비상하는 모습인데요. 이 하늘을 날고 있는 이 학의 자태, 그리고 너울거리는 이 꽃구름이 절묘하게 이렇게 어울리는 경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교풍의 성향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학은 위로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밖에 있는 학의 모양들은 또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아래 위로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고려 상감청자 이렇게 하면 이 항아리가 생각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집에 이런 비슷한 거 있으면 혹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가격은 몇백억 하는데요. 2017년에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이 송나라 이 자기가 나왔는데요. 이 작은 접시 하나가 425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발견되면 여러분 대박입니다.
집에 있는 항아리 혹시 모르니까 잘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사진의 오른쪽에 보이는 주전자와 항아리는 모두 다 상감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기들은 주로 서민보다는 잘 사는 양반들이 사용했을 것 같은 그릇입니다. 다른 청자 모습도 볼게요. 우리나라가 다른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걸 다시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디자인하는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삼성과 LG가 만든 전자제품을 보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손기술이나 미적 감각이 이 옛날부터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고려청자는요, 바로 강진에 있는 고려청자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입니다. 고려청자는 진흙가마로 만들었는데요. 원래 중국의 월주청자는 벽돌로 만든 가마고요. 크기가 한 50m쯤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15m에서 한 20m 정도의 작은 진흙가마지만 온도를 조절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이것 때문에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더 작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마인데요. 도자기를 만들 때 몇 도 정도 온도까지 올릴까요? 네, 정답은 바로 1300도입니다. 이 가마 안의 온도를 1300도까지 올리려면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온도를 유지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기술인데요. 이 온도를 유지해서 이 속에서 견디는 그 흙이 바로 고령토입니다. 고려청자를 만들 때 쓴 흙이고요. 사실 금속 같은 동도 1000도면 다 녹아내리거든요. 근데 1300도에서 견딜 수 있는 흙, 고령토라고 하는데요. 흙이 돌가루로 되어 있고 색깔은 흰색이나 회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청색 유약을 입히면 청자가 되고 백색 유약을 입히면 백자가 됩니다. 유약을 발라야지 반질반질하게 되는데요. 유약은 나무가 타고 남은 재를 물에 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릇을 구울 때 이 한 번 구운 다음에 이 유약을 발라 다시 구우면 그릇이 완성되는데요. 그릇을 굽는 가마에서 어느 날 나무재가 그릇 위에 앉게 됐는데 그랬더니 그 부분이 푸른색을 띠면서 막이 생기는 걸 보고 유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와 참나무재가 1200도 고온에서 녹으면 이 콜라병 같은 유리색이 난다고 합니다.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빛의 이 비결은 바로 유약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청자는요, 필리핀 앞바다에서도 발견이 됐고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교역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베트남, 인도, 아라비아, 몽골, 터키,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에도 고려청자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에서는요, 우리나라 고려청자 얼마나 탐났겠습니까? 오죽해야 도자기 전쟁이라고 하는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도공들을 막 끌고 갔겠습니까?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일본 자기는 바로 14세기에 만들어진 자기입니다. 우리나라 고려청자가 12세기에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자기를 만들려고 세토 도기 매병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도자기에 잘 모르는 문외한이어도 디자인이나 품질 면에서 매우 좀 뒤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주청자 역시 색깔이 매우 탁한 것을 여러분이 고려청자와 비교한다면 단연 고려청자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 후기로 가면서 이 왜구들이 이 남해안의 청자 산지들을 약탈하고 방어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고려청자 정말 탐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보급 고려청자 어디에 많이 있었을까요? 일제강점기 때는 개성박물관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이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현재는 서울국립박물관으로 자리를 많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개성박물관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 유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려청자가 아니라 딱 한 점 있는 청자기와 조각이었습니다.
초대 관장이었던 고유섭은 이 청자기와 조각은 아주 희귀한 물건이고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자기를 기와로 만든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도자기를 기와로 만들었다는 건요, 고려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의종 때, 의종이 누굽니까? 무신 정권이 나오게 만든 놀기 좋아하고 치하는 왕이었잖아요. 왕에 대한 기록이 고려사에는 임금이 왕업을 번영케 하고자 궁궐 옆에 있던 민가 50채를 헐고서 거기다가 이제 궁궐을 지었는데요. 정원에다 양의정이라는 정자를 세웠는데 그 정자에 청자기와를 올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밥그릇, 국그릇도 만들기 어려운데, 아니, 기와를 청자로 했다고요? 야, 대단한 사치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학자들에게는 이 구절이 진짜 수수께끼였습니다. 진짜로 만들었을까? 기와의 형태를 어떻게 구워서 만들었지? 이 기록이 진짜 사실인지 몹시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막상 개성의 양의정에서는 이 기와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왕궁터인 만월대 인근에서 파편 하나가 발견돼서 이걸 박물관이 소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고유섭의 제자 최순우가 1964년에 무작정 강진으로 이 기와를 찾으러 내려왔습니다. 사실 강진구는 이미 고려청자 이 가마터가 유명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인과 도굴꾼들이 한바탕 다 쓸고 가서 남은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진 대구면 사당리 일대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시골 아주머니가 청자 파편이 가득 든 소쿠리를 들고 왔는데 이 소쿠리 속 안을 들여다본 이 최순우가 깜짝 놀랐죠. 이게 그 세계적으로 귀한 이 청자 기와의 안막새였던 겁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이 시골 아주머니의 헌 소쿠리 속에서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주머니에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군대에서 이제 제대하고 왔는데 이 소쿠리에 청자파편을 담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담았는지 물어보니까 아 그거 우리 집 앞마당에 파보면 많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 가서 파보니까 이 청자 파편, 암기와 이 수기와 이 안막새 각종 청자 기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만 있었던 이 청자 기와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됐고 바로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오른쪽이 바로 그 가마터인데요. 그 바로 옆에 고려청자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이 일대에는 고려청자 유물들이 아직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 청자 기와가 900년 만에 베일을 벗게 된 거죠. 대서특필이 되고 난리가 났었죠. 어쨌든 강진군 일대 이 20만 평이 다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고려청자 기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거울못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연못이 있는데 여기에 청자기와로 지붕을 얹어서 청자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진의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청자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강진에 있는 고려청자박물관 안에 있는 바로 청자기와로 만든 정자인데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기와가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이곳에서 발견된 이 청자기와 덕분에 이 강진이 고려청자의 고향임을 보여줬죠.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곳은 바로 강진만입니다. 고려청자 박물관에 가려면 이렇게 물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꽤 크고 바다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고려청자를 개성으로 가져가는데 이 백길을 이용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진만을 사이에 두고 다산초당과 그리고 고려청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시원한 물길을 따라서 예쁜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백길을 따라서 개성으로 갔는데요. 이 개성까지 가는 길이 정말 험난합니다.
당시에 유명한 항구는 바로 이 전남, 해남, 장흥, 나주 쪽이었는데요. 지금도 이 전라남도 쪽은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곡식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물품들을 개성으로 날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해안, 특히 이 서산, 태안 이쪽 앞바다가 물살이 세고 또 파도도 세고 게다가 또 암초도 많았죠. 그리고 또 안개 끼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 엔진이 없는 배가 지나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난파된 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보물선 건지는 거죠. 실제로 이 보물선을 찾은 사람, 네, 고기잡이 배였는데요. 그물에 자꾸 도자기가 끌려 나왔죠. 이 쭈꾸미를 잡는데 쭈꾸미가 어디에다 집을 짓습니까? 조개 껍데기나 이런 데 딱딱한 데다 하는데 바로 이 고려청자 그릇에 들어가서 이 고려청자까지 딸려 나와서 이걸 신고하게 되고요. 2004년부터 이 서해 앞바다에서 이 여러 척의 보물선들이 발견됩니다. 인양하고 보니까 수천 점의 이 도자기들이 나왔는데요. 주로는 생활 자기가 많았고 고급스러운 물 주전자나 매병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에는 나무로 만든 화물표가 있었습니다. 대나무에다 글씨로 이거는 언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고 누구한테 가는 건지를 표시한 6점의 대나무 화물표가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 온전하게 발견된 아름다운 매병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1208년에 김순영 대장군에게 간다라는 표시가 있어서 우리가 시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매병인데요. 게다가 거기에다 꿀을 담아서 올린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내용물에 꿀을 담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전까지 이 매병은 항아리의 주둥이 부분이 매우 작아서 매화를 꼽는 용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꿀을 담기도 했고요. 매화를 꽂아서 매병이라는 말도 있고 이 매가 움츠린 모양이어서 매병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배에서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 같은 것도 많았는데요. 여기서 발견된 게 농개 껍질, 가오리뼈, 밴댕이뼈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이거 뭘 담았을 것 같습니까? 바로 젓갈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주도 나오고요. 벽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화물선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고려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석탄도 상당량을 싣고 있었는데요.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이 고려사에 이 석탄의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있었는데 상당한 양의 석탄을 개경으로 보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다시 강진으로 가볼게요. 강진에는 유명한 인물이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하멜입니다. 제주도 편에서 하멜이 표류해서 이 제주도로 왔다가 한양으로 압송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데 하멜의 기록을 보면은 한양에서 국왕의 호위대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하멜의 서울 생활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멜이 왜 이곳 강진까지 우리나라의 남쪽 끝에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멜이 군사훈련을 했다는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선군 그 사람들은 세계의 무게가 자기들 어깨에 얹혀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맹렬히 군사훈련을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사격부터 시작해서 각종 병법 훈련을 매달 받았는데요. 이때의 왕이 누구냐? 바로 효종입니다. 이전이 바로 인조였고요. 바로 이 인조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다가 이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었죠. 그리고 아들들 모두 다 심양으로 끌려갔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효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종은 복수의 칼날을 가슴에 품고 군사훈련을 시켰는데요. 이 국왕의 호위대 하면 바로 어영청 소속인데요. 바로 하멜도 이곳 어영청 소속이었습니다. 효종은 이 어영청 군사를 2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이 북벌을 위한 이 공격부대, 특수부대로 만들죠. 지금으로 치면 이 특전사 같은 건데요. 이 신무기도 개발하고 하루에 100km를 전진하는 전투력을 갖추었습니다. 왜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북상하는 속도가 엄청 빨랐다고 했잖아요. 그 속도보다 4배나 빠른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효종의 어영청 부대는요, 정말 잘 싸웠고 이곳에 있던 하멜이 불평할 만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선 말에 오면 이 정말 훌륭했던 우리나라 최강 특수부대였던 이 어영청 소속 부대가 이 군기가 물러내지고 완전 병기마저 이 낡아빠진 군대라는 오명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 나중에 점차 이 양반 자제들로만 지휘부가 구성되고요. 이 주색잡기로 소위라는 부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바로 김홍도가 그린 건데요. 이 백성들은 이 군기 빠진 어영청 군인들을 보고 어영부영한다. 즉 어영청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라고 비웃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어영부영의 어원은 바로 어영청에서 나온 말이고요. 나중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타별도 엄청나게 받죠. 그래서 월급에 이 쌀을 받는데 거기에 모래가 반이 섞여 있는 이런 저급한 대우를 받았고요. 나중에 이 어영청은 결국 어영부영하다가 이 갑오개혁 때 1894년에 폐지되고 맙니다. 네, 하멜 일행들이 매일 군사훈련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이 한양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원래 처음 창덕궁으로 불려간 이 하멜 일행은 이 효종의 명에 따라서 노래도 부르고 이 발춤도 췄다고 합니다. 궁정에서 이 파티가 끝나면 이 양반과 권신들의 집에 불려가서 이 아녀자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방인 취급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하멜 일행들은요, 조선인들보다 월등하게 키가 컸고 체격이 좋아서 게다가 이 금발머리에 흰색 피부를 가진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이 184cm라고 합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키가 몹시 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눈에 띄었고 그리고 신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멜은 이 기록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조선인들은 우리를 괴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네, 하멜 일행들이 낮에는 군사훈련하고 밤에는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멜 일행 중에 2명이 세자책봉 문제로 이 청나라 사신이 한양에 왔었는데 이 사신들에게 달려가서 자기네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안타깝게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통역사를 불러드립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조정에서는 얼른 손을 쓰죠. 이 일이 황제에게 전해지면 곤란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북벌 계획을 세우면서 군사훈련하는 것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청나라 사신들에게 뇌물을 씁니다. 근데 이 청나라 사신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뇌물은 바로 담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두둑히 챙겨주고 보물도 챙겨주면서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죠. 남은 하멜 일행들 어떻게 됐을까요? 조정에 끌려갔죠. 그리고 신문을 받았는데 모두 다 아니다, 우리 공모한 거 아니다, 걔네 둘이서 그런 거다 라고 했지만 곤장 50대의 판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곤장 50대 맞으면 죽어요. 사건을 일으켰던 네덜란드인 2명은 사형에 처해졌고요. 하멜 일행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숨겨놓기도 하고 이렇게 사신이 올 때마다 홍역을 알았는데요. 조정에서는 이 네덜란드인 어떻게 할지 이 사흘 밤낮을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회의의 내용은 죽이자는 쪽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왕의 동생 임평대군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하멜이 오고 가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하멜이 탄원서를 임평대군에게 주고 살려달라 해서 결국 강진으로 유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요. 이제 강진으로 갑니다. 네,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는 하멜의 강진 생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대가 재미없